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끔찍한 살인미수, 강간미수 범행 현장입니다.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부산에서 있었던 범행 현장, 그 CCTV 화면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김씨, 필명을 김진주라는 이름으로 했는데요. 책을 냈습니다.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라는 책을 냈습니다. 김진주 작가는 인터뷰에서 순서대로 피해자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책을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도대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작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가림막 뒤에 참고인의 질타에 장례가 숙연해졌습니다. 참고인 김진주, 가명입니다. 28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 사람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2022년 5월 새벽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무차별로 폭행당하고 바지 지퍼가 열린 채 실신한 상태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가해자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김진주 씨가 끈질기게 재조사를 요구한 끝에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 판결은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마침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끔찍한 범행 현장, 그때의 그 CCTV 여러분 지금 차례로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번에 낸 책 제목, 책 등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진주 지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범행 직전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 뒤에 따라오던 30대 남자가 앞서가고 있는 이 김진주 씨를 돌려차기로 쓰러뜨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진주 씨입니다. 이번에는 책은 1년 4개월간의 투쟁 기록입니다.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160cm가 채 안 되는 자그마한 체구, 활짝 웃으며 활달한 부산말씨로 만난 기념이에요 하면서 푸른색 폰폰 국화 한 송이를 기자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굴하지 않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마치 사법부가 나를 방해물로 여긴 듯한 느낌을 받아서입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싶다고 하면 법원 직원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의 원고는 검사이기 때문이랍니다. 경찰이 개인 정보라며 가해자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서 재판 방청을 가서야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 기록 열람, 등사 요청했지만 판사에게 거절당했고 공소장 열람만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기록을 보려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서 송부 촉탁을 하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이 됐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내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는 걸 가해자 감방 동기들이 출소해서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1심 중간에 CCTV 등 재판 기록을 요청했는데 1심이 다 끝나고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귀찮아했고 잡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하고 친해져서 재판 기록 일부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피고인 방어권 덕에 피고인은 대부분의 재판 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는 가해자를 숨겨준 혐의로 공범이 되어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에게 연락했는데 첫마디가 미안하다 였습니다. 남자들끼리 다퉜다는 가해자 말만 믿고 숨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도와줘서 일부 재판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에겐 국선 변호가 있었는데 제게는 없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1심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24개월 카드 할부로 수임료를 결제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 사건을 공론화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에서 가해자가 받은 형량이 12년이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20년보다 8년이 적었는데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법체계에 배신당한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형량이 올라갔을 텐데.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너그러운 양형 기준에 절망하며 판사가 살아있는 피해자를 죽였다고들 말합니다. 1268페이지에 달하는 가해자 관련 재판 자료를 받아보니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가 너무 차분한 게 이상했는데 전과 18범으로 사법체계의 모든 혜택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반성한다, 인정한다, 합의했다 등등등 사법체계가 만든 괴물이었습니다. 반성, 인정, 심신미약, 초범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주는 형량 아울렛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겠습니까? 범죄자가 시스템을 학습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감형해 준 것이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가해자의 성범죄 가능성을 조사해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구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특히 살인미수죄는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범행 당시 CCTV를 보니 7분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것 등 성범죄 정황이 있었습니다. 나는 범행 충격으로 당시 기억을 잃었습니다. 2심 공판 전부터 나는 성범죄가 추가돼야 한다고 했고 공판 때 검사님이 바지에서 검출된 DNA 재감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도 없는 죄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감정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이제 이어집니다. 언론 보도 이후 법원의 태도가 확연히 바뀌었다고 책에 썼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이 제 사건을 보도한 이후에 두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갑자기 피해자 탄원서를 받다면서 DNA 재감정을 허락해 줬습니다. 진짜 씁쓸했습니다. 이래도 사법부가 과연 독립적인 기관인가요? 사법부가 제 할 일을 하면 어떤 피해자가 시간을 들여가며 언론을 찾아다니겠습니까? 국민신문고에 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셨던데요. 네, 신림동 공원 살인사건 가해자 최윤종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모방한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영향일까봐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유가족들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며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런데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 가해자 정유정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방범죄 사건 등이 일어나고 있으니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 재판부가 바로 제1심 재판부였습니다. 제가 언론을 찾은 게 재판 기록을 보여주지 않은 1심 재판부 때문이었는데 감히 판사가 제게 잘못했다고 하다니요. 모방 범죄는 영상 때문이 아닌 판사님들의 너그러운 양형 기준 때문이다 라는 글을 제가 올렸었지요. 지금 이제 이거는 돌려차기로 피해자 여성 김진주 씨를 실신시킨 뒤에 이 여성을 들쳐업고 성폭행을 저지르러 지금 이동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2분에 찍힌 CCTV 장면입니다.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입증해 공소장을 변경했더군요. 여성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네, 1심 끝날 때까지 성범죄는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입었던 바지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제가 스스로 세상에 알렸네 싶어서요. 법정에서 바지를 다시 봤는데 구멍이 송송 나 있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 121 부위에 광범위한 정밀 감정을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나왔을 때 담당 검사인 김태훈 검사가 결과를 알려주면서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 전 여자친구에게 이어서 제가 받은 두 번째 사과였습니다. 저는 정작 가해자랑 싸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언론, 경찰, 법원과 싸웠고 결국 나 자신과도 싸웠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해자 공판을 방청하러 법원에 간 경험을 적으면서 나는 법원에서 가장 밝고 색채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답. 네. 처음 재판장에 갔을 때 위축이 되어 있어서 모자도 쓰고 후줄근하게 하고 갔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멋진 피해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반항심이 들어서였는지는 몰라도 이런 피해자도 있다는 걸 재판부에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판부터는 최대한 화려하게 근사하게 꾸미고 갔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원피스도 입었습니다. 튀는 가발도 쓰고 간 적도 있습니다. 죄수복 차림의 가해자에게 너는 패션의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년이 법원에 원피스 입고 왔더라 라고 발언을 했다던데 제 전략이 먹혔다 싶었습니다. 너는 감옥에 있지 거지 궁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는 감옥에 있는 거지 궁궐에 있는 게 아니다. 알려주고 싶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책에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하고 통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2심 결과를 확정한 후 박용진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에게서 국감 출석 제안이 왔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에게 영상편지 보낼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국감을 봤는데 한 장관이 제 영상 끝난 후 조 의원에게 질의를 받고 피해자께서 많이 부족한 점을 느낀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잘못 들은 건가 했습니다. 법무부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민간인 제게 죄송하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매번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를 하면서 잘잘못 따지기 바빠하는 사법체계였는데 장관이 제게 사과를 하다니요. 진짜 살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장관님이 전화를 걸어와 피해자 보호제도가 미흡한 점을 이야기해달라고 하길래 메일로 정리해 보내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메일 주소를 주셨습니다. 그간 준비했던 내용을 A4 8장짜리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2차 피해를 막고 사건과 관련 없는 양형 기준을 빼고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말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닐까 불안했는데 법무부에서 범죄 피해 지원 TF를 만들더라고요. 결국 윗사람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 책에 추천사를 썼다고 합니다. 장관이었으면 공직자라 못 쓰는데요. 그만둬서 써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두셔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범죄와의 전쟁, 이것이 얼마나 우리 현장에서 현실에서 피말리는 작업인지 그 낱낱이 증언을 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가 진행한 인터뷰. 네,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